목련꽃 그늘 김하인 2권 세 번째 시간. 당신은 나를 모르십니다. 여기에요. 인형이 환한 얼굴로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입구에 들어서는 한 사람을 향해 손을 번쩍 쳐들었다. 1996년 6월 19일 저녁 7시 20분. 처마 끝이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 경복궁을 도로 건너에 둔 그곳은 커피 전문점. 회전식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우이태였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근데 이마에 땀방울이 뛰어왔나 봐요. 숨찬 기색을 숨기려던 그는 씩 미소를 지으며 건너편 자리에 앉았다. 택시 타기엔 그렇고 걸어왔거든요. 눈앞에 빤히 보이는 지점인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걷는 거리가 꽤 되더라고요. 안 뛰어올 수가 있습니까? 5분이나 늦게 생겼는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 조금 앉아 기다리면 되죠, 뭐. 아셨죠? 네. 흐흐흐. 한인영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커피 전문점 공간을 둘러보는 그를 건너다 보았다. 우이태는 머리가 많이 자라 있었다. 꽤나 긴 머리칼이 그의 뜯겨진 왼쪽 귓바퀴 쪽을 충분히 덮고도 남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어제부터 지금까지 줄곧 감동 상태였습니다. 네? 인영씨, 저한테 먼저 저녁 같이 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동안 제가 몇 번 강제로 우기다시피 해서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2편 보기는 했습니다만. 아,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그럼요. 아주 기쁘고 두근두근 거리고 가슴이 지금도 마구 설렙니다. 어떻게 오늘 인영 씨한테 멋지게 보이나 싶어서요? 신경 쓰실 거 없어요. 희태 씨는 자연스러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제가 풀코스로 대접해드려야겠는걸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원두커피 향이 따스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유쾌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사내가 입가로 커피잔을 가져가는 것을 잠시 조용한 눈길로 건너다 보았다. 인형에게 있어 다시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은 2사람이었다. 그 계기는 분명 재민이었다. 3년 전 재민이가 자신의 팔을 붙들었고 안타깝게 2 손으로 자신의 양팔을 쥐고 마구 흔들었었다. 신기했다. 그 뒤로는 일상적인 범위에서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의 몸이나 손이 몸에 닿아도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지 않았다. 그런 증상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젠 말끔히 사라졌다. 우이태는 그녀가 대학 4학년 말 때 사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기석과 함께 DMZ 내 매복 작전을 함께 수행했다던 그런데 고참인 그는 살아남고 이기석은 죽었다. 우이태는 경복궁 근처 H신문사 문화부 사진기사로 직장을 얻고 난 뒤부터 대학 졸업반인 인영을 자주 찾아왔었다. 처음에 그녀는 그가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몹시 싫었다. 죽으려면 최고참답게 자신이나 죽을 것이지 비겁하게 쫄병을 죽게 만들다니. 그 사고가 설사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녀는 한 장소에서 기석 씨는 죽고 이 사람은 살아남아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 욕지기가 나는 비릿한 원망과 참기 힘든 분노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봐요. 됐다잖아요. 괜찮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절 찾아오는 건가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 때문이라면 죄의식이나 그 어떤 부담감도 느끼시지 말라고. 처음엔 그랬습니다만, 네, 지금은 저도 절 잘 모르겠습니다.
퇴근을 하면 자꾸만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지더군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난 당신과 이렇게 얼굴 부딪히는 게 정말 싫어요. 그렇겠죠. 우이태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렸다. 당신한테선 화약 냄새 같은 게 나요. 기석 씨가. 당신을 보면 피 흘리는 기석 씨 얼굴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정말 싫어요. 제발 저를 그냥 조용히 놔두세요.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좀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기석 이병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쑥불쑥 그 얼굴이 수시로 떠오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영 씨에게 오고 싶어 하나 봅니다. 엄살이 심하시네요. 핑계시든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당신 목 아닌가요? 저는 제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은 당신 방식으로 기석 씨를 정리하는 게 맞고 옳겠죠. 엄살이라고요? 우이태는 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한번 가로젓고는 힘없이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는 거리를 걷다가 어느 공사장에서 큰 소리가 나면 먼저 가슴이 덜컥 떨어져 내렸다. 꿈속에서도 자주 쥐레가 쾅, 쾅 터졌다. 산지 사방으로 잘라지고 뜯겨지며 날아가는 이기석의 몸. 어둠과 풀잎을 한꺼번에 검붉게 적시는 선연한 피. 울부짖는 그 자신의 비명소리. 우이태 자신의 부둥킨 품 안에서 전신을 푸드덕거리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숨이 끊어지던 눈부릅뜬 이기석의 얼굴. 제대한 뒤 우이태는 눈만 감으면 그 사고가 떠올랐다. 늦게라도 잠이 들면 그는 이기석 이병과 적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DMZ 안을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때론 꿈속이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비무장지대. 야간에 쏘아진 붉은 빛의 총탄들이 점점이 지르게 허공을 가로지르며 능선과 능선 사이를 날아다녔다. 어떤 경우엔 빨간 그 총탄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게 보였다. 그럴 때마다 우이태는 정확히 자신을 관통하고 꿰뚫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하는 단발마 비명을 내지르며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은 그는 헉헉거리며 식은땀에 온몸이 흥건히 젖은 자신을 새벽마다 발견하는 게 다반사였다. 하루는 밤 9시쯤 도서관 앞에서 줄창 기다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를 인영은 만났다.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데 그가 허둥거리며 가로막아섰다. 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인영 씨를 2시간이나 찾아 헤매다가 저기 맥 놓고 앉았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인영 씨가 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놈이란 걸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는 약간 술기가 있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잔 했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제가 제 생일 챙길 만큼 뻔뻔스러운 놈은 아닙니다만 직장 입사 동기 2명이 어떻게 알고 챙겨주었습니다. 간단한 1차로만 끝내고 전 택시를 타고 이 캠퍼스로 달려왔죠. 이 캠퍼스를 다 뒤졌습니다. 도서관에 인영 씨가 없을까 쉼없이 그저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이봐요. 난 취한 당신의 술주정을 받아줄 기분이 전혀 아냐. 인영이 어깨에 맨 가방을 다시 올려맸다. 쌩 하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그의 앞을 지나쳐 정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가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쉼없이 그녀를 따라 걸었다. 인영 씨,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와 오늘 딱 한 번만 술을 마셔주십시오. 이 사람이? 감히 누굴 보고 술까지 오느네? 수희 아저씨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겠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저 모자나 이 나라 뜰 생각입니다. 회사 생활도 도무지 집중 안 되고. 그러니까 인영 씨, 제가 차마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그 말만은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홀가분히 이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영 씨를 이렇게 더 괴롭히는 일도 다신 없을 것이고. 간절함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좋아요. 다신 제 눈앞에 띄지 않겠다면 맹세합니다. 술을 마시자고요? 그래, 어떤 걸 드시겠어요? 전 소주가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래요. 장소가 좀 번잡해도 상관없나요? 물론입니다. 알았어요. 인형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케이드의 정문 앞 상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에 널려있는 한 학사주점 안으로 인형은 그를 데리고 사납게 걸어 들어갔다. 이번 한 번이라고? 그래, 귀를 막고서라도 한 번은 들어주지. 대체 이 작자가 무슨 뼈다구 같은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뻔하지. 기석 씨에 대한 산자의 값싼 영민 정도겠지? 빌어먹을. 주점 안은 알맞게 떠들썩했다. 머리에 닿을 듯한 나지막한 베니아 합판 천장 아래서 대학생 몇 팀들이 원반향 양철판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만일에 우이태 이작자가 수틀리게 나오면 이 남자 대학생들은 곧장 그녀의 힘이 돼줄 것이다. 인형과 우이태는 마주 앉았다. 별다른 말 없이 소주 한 병이 바닥났다. 우이태는 잔이 비기 무섭게 안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입안에 그냥 들이붓는 형국이었다. 간간히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는 인형은 소주 한 잔을 입술을 축이는 듯 베어 마시다가 끝내는 아예 손도 갖다 대지 않았다. 이제 그만 말씀하시죠. 제게 꼭 해야겠다던 그 말씀 말이에요. 한 병, 딱 한 병만 더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는 술 기운으로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뜬 채 인형을 쏘아보았다. 그녀가 일어날 움직임을 보이자 우이태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인형 씨, 절대 결례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딱 한 병입니다. 입이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술 힘에 의지해야 한다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란 놈이 이렇게 못난 놈인데. 인형 씨가 조금은 봐주셔야지. 네, 채. 나가버릴까 망설이던 인형은 다시 한번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좋아. 두 번째 소주병이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는 상체가 흔들리는 것 하며 불쾌한 얼굴빛 하며 취한 기색이 완연했다. 인형은 역시 이렇게 그와 술자리를 같이 한 자체가 생각이 짧았다고 느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제가 말입니다. 인형 씨. 저 제대하던 그 길로 곧장 대구로 내려갔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기석 씨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요, 전 용기가 없고 비겁한 놈이라 그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인영 씨도 동화사에 있는 기석 씨 보러 갔겠죠? 그러나 전 동화사 입구에서
역시 발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병을, 아니, 이기석 씨를 볼 면목이 없어서였습니다. 자책감이 심하시군요. 그건 사고였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닐 텐데. 아닙니다. 기석 씨가 그렇게 된 건 순전히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그랬습니다. 기석 씨는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갈대를 통과하는 길과 네, 바위지대를 넘어가는 길 말입니다. 갈대 쪽으로 갔다면 이기석 이병이 지뢰를 밟을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확인 결과 갈대지대엔 지뢰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석 씨를 지뢰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병은 그때 저보고 네, 갈대바 쪽으로 가자고 분명히 네, 눈빛으로 제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고 뜨거워진 얼굴인 우이태는 양복을 입은 채로 주점의 더러운 바닥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녀를 향해서. 그리고 깊이 인형에게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인형씨.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분명 길을 잘못 제시한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그의 부모님 앞에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할 만큼 비겁한 제가 비굴한 제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기석 씨가 정말 사랑했던 애인인 당신, 인영 씨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우이태의 말을 듣고 있던 어느 순간 인영의 눈에선 갑자기 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를 죽이고 싶었다. 그가 고백한 말대로라면 결과적으로 기석 씨를 죽게 한 것은 길을 잘못 선택한 그의 손가락이었다. 더군다나 기석 씨는 지뢰가 없는 걸로 밝혀진 그 갈대밭길을 가려고 했다는 게 아닌가. 피지도 못한 젊음, 붉은 꽃처럼 쳐버리는 이기석의 얼굴 파편들이 그녀 머릿속에 산산조각나 둥둥 떠다녔다. 진짜 너 죽이고 말 거야. 부들부들 떨던 인형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우이태 뺨을 발작적으로 후려쳤다. 그리고 주먹으로, 발로 그를 마구 때리고 걷어차기 시작했다. 남자는 픽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몰매 속에서 용케 다시 무릎을 꿇었다. 그 안에 있던 술 마시던 대학생들이 모두 한꺼번에 얼어붙어 버렸다. 개새끼, 이 개새끼야. 기석 씨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 너도 죽어봐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 나쁜 놈아, 나쁜 새끼야. 그녀는 앙틀어진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부셔뜨릴 듯 때렸다. 손바닥으로 마구 머리와 뺨을 갈겼다. 운동화를 신은 발로 그의 무릎 윗부분을 짓밟고 옆구리며 등짝을 마구 걷어찼다. 그녀는 지금껏 억누른 분노와 슬픔을 그 순간 화라산처럼 폭발시킨 것이었다.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 정신병원까지 가 있었던 그녀가 아닌가. 다시는 정상인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 쫄병은 죽게 내버려두고 저 혼자만 살아남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놈. 그것도 이놈의 손가락 때문에, 10번은 잘라줘도 괜찮은 이 나쁜 놈의 하찮은 손가락 때문에 우주 같은 기석 씨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개거품을 물고 미친 듯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픽 쓰러지면 다시 무릎 꿇고
나뒹굴어지면 무릎으로 기어서 제자리를 찾아 다시 무릎 꿇고 우이태는 그녀가 자신을 부셔버리기 쉽도록 끈질기게 그 자리와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우이태는 소리 없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차라리 이대로 맞아 죽을 수만 있다면 제 속이 다 시원하겠습니다. 그의 코와 입술이 터져 얼굴이 피로 물들었다. 그래도 우이태는 눈을 감고 그녀로부터 쏟아지는 소나기 같은 몰매를 견디며 온몸으로 다 맞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때리다가 지친 거친 숨결을 연신 내뱉었다. 그녀 자신에게도 자신의 이런 모습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기에 끔찍했고 충격적이었다. 나쁜 놈아, 이 나쁜 새끼야. 길을 잘못 가르쳤으면 네가 죽어야지. 왜? 왜 아무 죄 없는 기석 씨를 죽게 만들었냐고. 죽어버려. 허걱거리던 그녀가 다시 힘을 모아 손바닥으로 세차게 그의 옆머리를 갈기자 그의 왼쪽 가려진 귀가 머리카락 속에서 불쑥 드러났다. 귓바퀴가 반쯤 뜯겨나간 그 상처가 손에 잡혀지자 그녀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를 광란케 만들었던 분노의 힘이 그 순간 쫙 빠졌다. 대신 인형의 가슴에 저수지처럼 저장시켰던 슬픔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보가 터졌다. 결국 이 사람도 나처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단 하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반쪽으로 가르고 깊숙이 박혀들었다. 피와 눈물에 온통 얼룩진 우이태의 얼굴. 그럼에도 여전히 죽을 때까지 맞겠다고 단단히 무릎 꿇은 자세. 인형은 무너졌다. 갑자기 그의 두 귀를 두 손바닥으로 쌓아안고 그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깊이 껴안은 채 격한 울음을 터뜨렸다. 이기석이 죽은 뒤로 그녀는 처음 울었다. 거의 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가슴에 출렁거리게 재어놓았던 눈물보를 한꺼번에 터뜨린 거였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쌓아안고 자신 가슴을 깨트리면서 울었다. 우이태도 역시 흐흐거리며 울었다. 가엾은 그녀를 껴안고서 상처 입은 두 마리 짐승들처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들은 원시적으로 맹렬하게 목을 젖혀 울었다. 그 일이 있은 뒤 이상하게도 한인형 가슴에서는 조금씩 이기석이 비워졌다. 가슴속 그득 저장했던 눈물이 비워져서일까? 이기석에 대한 그리운 수면이 낮아지는 꼭 그만큼 우이태가 대신 그녀 가슴속으로 스며와 자리 잡았다. 마치 짙은 상처의 어둠 속을 혼자 헤매다가 동료를 만났다고나 할까.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기석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우이태 잘못은 아니었다. 잘못을 따지자면 그 원인 제공자는 분단 역사까지 단두대에 보내 목을 날려야 한다. 우이태 또한 그날 한쪽 깃바퀴 따위가 아니라 일생의 가슴을 날려버린 피해자였다. 상처는 상처끼리 보듬어야 했다. 특히나 동질의 상처끼리는 서로 익숙하고 편했다. 이젠 터널을 빠져나가 빛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의 싹이 그녀 가슴속에서 텄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와 마지막 시간과 공간을 함께했던 사람. 그녀가 그의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를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그녀와는 관련 없이 이 나라를 뜨고 싶을 만큼 또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요인이 인형으로선 그동안 몹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우이태가
새로이 친밀하고도 특별한 의미로서 그녀 감정 속에 스며든 것이었다. 그 뒤 인형과 그는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이제는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사이가 되었다. 인형은 다른 남자와 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을 때 왠지 마음이 탁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우이태와는 이상하리만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다. 당연히 이기성만큼은 아니지만 인형은 우이태를 좋은 사람으로 여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희태 또한 그녀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좋아하며 만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대학 졸업식 날. 인형이 가장 사랑하던 기석은 끝내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 졸업을 축하한다며 하늘에선 흰눈이 내렸다. 윤정철이 꽃을 들고 그녀를 먼저 찾았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인형은 끝내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우이태가 도착하자 그녀는 그를 윤정철보다 한층 더 기쁜 얼굴과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졸업식장에 온 부모님에게 그녀가 정식으로 소개시켜준 남자는 우이태였다. 윤정철은 머뭇거리는 자세로 멀찌감치 서서 그녀와 그 곁에 선 남자를 바라보고만 있다가 사진 한 장 찍지 않고는 말없이 식장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깔끔한 아르마니 양복을 입은 사내다운 우이태를 마음에 들어했다. 명문인 Y대학 출신으로 나와 같은 계통인 H신문사 문화부 사진기자로 들어갔단 말이지. 아버지께선 예산시 미처 사무관으로 봉직하신다고. 그녀의 부모님이 보기에도 남자의 됨됨이며 그 집안의 배경 또한 든든해서 좋았다. 딸과 나란히 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인형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참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1년 전에 딸을 기억하는 그들로서는 그저 하느님께 감사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인형이가 우이태를 부모님에게 소개할 때 그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한 게 고작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엔 딸과 우이태는 아주 잘 어울렸다. 평소 그들이 사윗감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주었으면 하는 일면을 우이태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더군다나 우이태는 성격이며 부침성도 아주 좋아. 아버님 어머님, 사진을 제가 작품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연신 셔터를 눌러대자 그들은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희태씨, 내가 무례인 줄은 알지만 오늘 희태씨 의견도 묻지 않고 여기 한 사람을 더 오게 했어요. 괜찮죠? 그럼요, 좋죠. 근데 온다는 사람이 어떤... 네, 동생이요. 친동생은 아니고요. 지금 제2대 의대 1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옛날 제가 살던 한 동네에서 알게 됐어요. 이름이 김재민이에요. 이야, 그 친구 공부 잘했나 보네요. 잘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면 전 언제나 마음이 설레거든요. 지금쯤 올 시간이 됐는데? 인형은 저녁 7시 반을 거의 가리키고 있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인형은 오늘 재민에게 우이태를 소개시켜줄 작정이었다. 재민은 대학생이 된 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신의 일터인 인사동 단화공방을 찾아왔다. 꽃을 사오거나 스펀지 케이크를 사오거나 어떤 날은 인사동 거리에서 갓 굽거나 만들어 파는 호떡이나 한가류 봉지를 품속에 집어넣고 들어오기도 했다. 인형 또한 자신이 공들여 만든 것들을 재민에게 몇 번 주었었다. 두꺼운 의학 원서를 읽을 때
책갈피로 쓰라고 동과 티타늄을 얇게 방자기법으로 두들겨 만든 금속 책갈피 3개, 또 합성석인 인조보석을 반대뿌리 형태로 장식한 남성용 은재 목걸이 하나도. 재미는 그 목걸이를 받고 유난히 즐거워했다. 죽을 때까지 이 목걸이를 걸고 다니겠다고 너스레를 떨어서 그녀 마음을 흐뭇하게 했었다. 지난달 첫 번째 주말이었다. 인형은 금속공예과 학생이었다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된 윤주와 함께 공방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주문 들어온 테니스 클럽 회원용 반지를 30여 개 만드는 중이었다. 은에다가 무기질 보석인 오팔에 감을 주는 에나멜 처리를 한 뒤 상감 작업을 했다. 그녀들의 작업대 주변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금속 용해 도구인 도가니와 골판, 집게, 그리고 산소와 프로판가스를 이용한 용접기에 여러 크기의 불대를 부착하여 쓰는 갖가지 기구들을 하며 수십여 종의 망치, 다듬질 도구의 줄, 핸드피스, 갈기, 광새, 광솔 등등이 작업대와 공방 여기저기 놓여지고 던져져 공장 내부는 굉장히 어수선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이것저것을 쓸데없이 참견하고 묻는 통에 도가니에 녹인 은을 골판에 붓던 인형은 실수를 해 그만 뜨거운 음물이 그녀 왼쪽 팔목에 튀어버렸다. 그녀가 팔목을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신음을 흘리던 찰나 재민이 공방 안으로 싱글벙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그녀를 보고 펄쩍 뛰듯이 놀랐다. 누나, 뭐예요? 다쳤어요? 어디요? 팔목을요? 얼마나 다쳤어요? 누나 좀 봐요. 어서요. 재민은 그녀 왼쪽 팔목을 강제로 잡아당기듯 낚아채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상처는 음물 한 방울이 피부를 뚫고 녹아들어간 화상이었다. 그는 그 팔목을 입을 갖다 대고 연신 상처 부위를 빨았다. 뭐 하는 짓이야? 금속기부터 빼야죠. 몸속에 퍼지면 좋지 않거든요. 명색이 의대생인데 이 정도는 제게 맡기라고요. 하듯 그는 언저리가 벌겋고 녹두알 크기의 잿빛이 들어앉은 화상 부위에다가 입술을 대고 연속 빨아서 퇴퇴 바닥에 뱉어냈다. 일단 응급조치는 됐고 가만히 있어요. 재민은 한달음에 인사동거리 중간에 있는 수도 약국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소독약과 화상에 바른 연고, 그리고 붕대와 반창고를 바람같이 사들고 왔다. 재민이 정성스럽게 약을 바르고 솜씨 좋게 붕대를 메어주는 것을 뒤에서 지켜본 직원 이은주가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시시 웃었다. 어머, 언니,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 참, 별게 다 부럽네. 인형은 손목에 감긴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얼마나 좋아요? 나도 성형 작업하다가 붕대 꽤 많이 감아봤었지만 지금 재민 씨가 감아준 붕대가 무지 멋있다 뭐. 아휴, 윤주 넌 쓸데없는 참견 말고 도구나 한쪽으로 정리 좀 해놔. 내가 봐도 어지럽다. 인형은 앉아서 웃고만 있는 재민에게 눈길을 돌렸다. 고맙다. 의대생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데요 뭐. 입술 닦아. 은재가 묻었다. 어디요? 도구를 도구판에 끼우던 윤주가 키들거리며 돌아보았다. 그럼 이번엔 인형 언니가 닦아줘야죠. 너 끼어들지 말랬지. 으휴, 저걸 확 잘라마라. 잘라봐야 언니만 생고생이죠. 나 같은 파트너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 아휴, 저게 말대꾸라도 또박또박 안 하면 믿기나 덜 할 텐데. 언닌 부끄러우니까 괜히 나만 자꾸 그러네. 지금 두 볼이
발갛게 달아있으면서. 관두자. 내가 저거랑 아예 말을 말아야지. 재민아, 어떡하니? 오늘은 이렇게 내가 좀 바쁜데.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인형은 목장갑을 다시 끼면서 어수선한 공간을 휘돌아보았다. 난 누나 일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여기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 갈게요. 안 돼. 난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는 구석이 있으면 일도 더뎌지고 또 이런 일을 벌일지도 몰라. 그런가요? 그럼 뭐 하는 수 없네요. 근데 누나, 그 소목으로 일해도 괜찮겠어요? 쇠판 다루는 사람들에겐 흔히 있는 일이야. 아무튼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나중에 은혜 갚을게. 은혜는요, 뭐. 우리가 뭐 남인가요? 뭐라고? 그럼 남이 아니면. 쫓겨나긴 하지만 정말 기분 좋네요. 누나 손목에 붕대 감아줄 수 있어서. 하지만요, 앞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누나가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나도 생각해 주셔야죠. 누나 많이 다치면 나을 때까진 공부 못해요. 아휴, 인석이 또 그런 소리네. 재미는 도무지 포기할 기미가 없었다. 인형이 말로도 설득해 보았지만 전혀 되지 않았다. 종국에 나 정말 애인 있다 하고 몇 번을 못 박았어도 그는 그냥 씩 웃으며 공방을 나가곤 했던 것이다. 지지난주였다. 재민이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잠깐 들렀다는데 그때 녀석은 오늘 아무래도 인형이 누나 집에 가야겠어요 하고 뚱딴지같이 말하는 게 아닌가. 우리 집? 우리 집은 갑자기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무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일단 아버님 어머님을 정식으로 찾아뵙고 미리 눈도장이라도 받아 놓아야겠어요. 정말? 너 그런 사고 치면 큰일 나. 우리 부모님 뒤로 벌렁 낮아빠지신다고. 네가 갑자기 나타나 나 때문에 넙죽 절한다면 말이야. 왜요? 내가 너무 잘생겨서요? 그래, 그것도 그렇고 아직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네가 너무 어려 보여서 말이야. 정말이지, 우리 재민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니? 우리 재민이라고요? 각 씨가 나중에 서방님 될 부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섭하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뭐라고? 재민이 네가 오늘 맘먹고 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 고맙지만 재민아, 나 진짜 애인 있어. 정말이야. 벌써 여러 번 말했잖아. 제발 믿어다오. 그렇다고요? 재민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일단 나한테 그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치울 수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치워 버리려고요. 그 말에 인형은 배꼽을 잡고 웃어젖혔다. 하지만 그녀 웃음소리의 여우는 슬픔이 침잠되듯이 가슴이 무거웠다. 재민 또한 가장스레 주먹을 매만지고 허공에 쭉쭉 스트레이트 먹이는 자세를 취고는 있었지만 멈춰진 행동에 떠오른 그 눈빛은 매우 착잡하였기 때문이다. 안 되겠어. 정말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겠다고 인형은 생각했다. 재민이 나타났다. 그는 인형의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자를 힐끗 건너다보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거린 뒤 맞은편 소파에 가슴을 쫙 펴고 앉았다. 재민아, 인사해. 전에 내가 몇 번 말했었지? 그 사람이야. 안녕하십니까. 김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태입니다. 재민 씨 얼굴 잘생겼네요.
별 말씀을. 아냐, 재민이, 너 정말 그래. 안 그래요, 우태 씨? 내 동생 정말 짙은 수검댕이 눈썹하며 눈이 여자보다 더 아름답고 막죠? 그죠? 그렇습니다. 인영 씨한텐 재민 씨 같은 잘생긴 수제 동생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다정하게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재민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들이 연신 자신에 대해 칭찬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주머니에서 담뱃갑부터 꺼내들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고 말하고는 평소 잘 피우지도 않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기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려는 깊은 한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담배부터 빼든 거였다. 무례한 면이 있지만 그는 상대 남자와 맞짱 뜰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 속마음도 있었다. 누나 옆에 남자 앞에서 조금도 꿀리지 않을 만큼 나도 남자라고 시위하듯이. 담배 연기를 훅 내뿜은 재미는 남자 쪽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단지 인형의 얼굴을 아련한 표정으로 건너다 보았다. 누나는 아직도 나를 모르나요? 아니면 끝내 이렇게 모른 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건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건가요? 조금도요? 그래서 지금 내게 이토록 가혹하게 그러는 건가요?